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 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 이런 책이 있나 좀 사기다 뭐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책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선동을 하지?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유시민 작가랑 정재승 교수랑 토론 벌였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근데 두 분이 알쓸신잡에서 친했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에서 나와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막 대치하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긴 했는데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예전에 버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물이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고 하는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가 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 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그때 엄청 쌌어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비싸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거기에 뭐 건물 투자하겠습니까? 네, 뭘 네. 믿고. 소교동에서 책을 좋아하는 수다쟁이들이 나누는 북토크 시간, 소교동 책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주 돌아오는 것 같네요. 자주 돌아오죠. 얼마 전에 좀 찍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오늘 두 번째 같이 찍고 있는데요. 이제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 이 책을 중심으로 화폐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볼 건데 너무 교과서적이잖아요. 책에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시작 부분에서는 조금 고루한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 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삶과 좀 관련된 얘기로부터 포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묘모님 이 책의 담당 편집자이신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제로 어떤 투자 또는 돈의 관리, 씀씀이에 대한 좀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하세요? 저 투자하죠. 저는 금이랑 달러만 압니다. 성향이 완전 반대네요. 책을 편집을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실물로 보이는 그 화폐가 이미 디지털화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가상화폐 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이런 걸 해야 하나 엄청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대 대척점이 있는데요. 달러와 금이라는 좀 안전자산, 또 채권도 하신다고요? 이런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비트코인을 생각해본다. 이 책이 그러면 투자를 좀 부추기게 된 건가요? 그 투자를 부추긴다기보다는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안전자산이라는 게 뭔가, 안전하다는 게 뭔가,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화폐가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할 것 같아요. 요즘도 전 동전 진짜 안 쓴 지 오래됐고 지폐도 지금 몇 달째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갑 안 쓰죠. 조카들 뭐 용돈 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아니면 가끔 이제 어떤 데서는 현금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안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붕어빵 사 먹으려면 요즘 계좌이체로 다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셨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중국 여행 가보셨어요? 중국은 거지들도 QR코드로 이렇게 스님들도 시주 받을 때 QR코드를 목에 걸고 있어요. 네. 스님들도 QR코드로 그거 찍으면 바로 송금이 되는. 요즘 교회도 헌금 계좌로 받아요? 계좌로 받는군요. 네. 그런 시대가 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좀 화폐가 종말을 맞이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갑 안 들고 다니거든요. 휴대폰이 갤럭시여서 삼성페이 쓰시나요? 애플페이 불편해서 안 써요. 오히려 저는 토스페이 요즘 많이 써요. 토스에 페이스페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포스기가 토스에서 많이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포스기를 토스 거 쓰는 데가 되게 많던데 그냥 얼굴 이렇게 인식하면 결제도 되고 막 7%씩 적립금이 쌓이니까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 네이버페이도 엄청 쓰거든요. 네이버페이 쓰시는구나. 그것도 적립 완전 뚜둑하잖아요. 맞아요. 적립금 막 4%씩 주고 게다가 네이버 사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토스에 페이스페이가 있다면 네이버도 포스기를 또 만들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라멘집 새로 생긴데 거기서 페이스 사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얼굴로 결제하니까 적립을 주니까 하게 돼요. 프로모션이어서. 근데 그런가? 얼굴을 어디다 등록한다는 게 좀 약간 깨름칙하진 않으세요? 유튜브 지금 유튜브가 이미 더 깨름직한 거죠.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거 할까 말까. 그 얼굴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 얼굴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AI로. 그거에 비하면 보안이 더 철저한 거죠. 이 페이스페이는. 그래서 진짜 요즘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화폐가 이미 뭐 우리 삶에서 많이 좀 우리 손을 떠났다. 네, 정말 그러면 이 책의 말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맞는 말이네요. 화폐의 종말? 그렇죠. 거의 90% 이상, 95% 이상 종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전 옛날에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의 시간이 화폐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손목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얼마만큼의 얼마 시간이 남았다. 남았나? 아, 생명이. 그렇죠.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생명이 곧 수명이 곧 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로 뭐 결제도 하는 거예요? 결제하면 생명이 줄어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네. 화폐가 어디로 계속 옮겨갈까? 뭐가 우리의 화폐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담당 편집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하셨고, 맞네. 우리가 지금 화폐를 거의 안 쓰고 있네. 어디에 이렇게 데이터로 숫자로만 입력이 돼 있을 뿐이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국장,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7,950까지 찍고 급격하게 하락 중이에요. 드디어 고점인가. 어떤 분이 최근에 1만 코스피 넥스트 레벨이라는 책을 썼어요. 박시동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인데요.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의 말을 듣고 전 처음에 올해 초에 냈는데, 참 너무 뻥이 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8천을 앞두고 있고, 어제 그 JP 모건이라는 형님이, 아시죠? JP 모건. 네네. JP 모건 형님께서 올해 안에 1만 가능하고, 코스피가요? 네. 올해 안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얘기하면 12,000. 폭을 되게 크게 잡기는 했는데 그만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국장은 진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맨날 봐요. 봐요? 하진 않지만. 언제 들어갈까 이거 보시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내가 안 들어갔는데 남들 돈 버는 게 재밌어요? 남들 돈 버는 것도 재밌고, 그냥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흐름을 보는 게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할 말이 많잖아요. 성공하면 재수가 없을 텐데 첫 해는 좀 벌었어요. 잃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안 했어요. 근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주식이 올라요. 언제 또 안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못 하겠다. 맞네요. 제가 하면 떨어지니까. 맞네. 제가 최근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게 한 3, 4월이에요. 한두 달 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소액을 넣어놨었어요. 조금씩.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 아시죠? 네네. 나만 안 해.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전 국민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회복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식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세계 굵직한 기업들의 반도체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3, 4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대기가 밀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 뽑고 맛집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황인데 지금도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아직 듣지 않았다. 저를 유혹하시는. 유혹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왜 이것이 화폐와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이 계좌에 넣어놓느냐, 주식 계좌에 넣느냐. ISA 계좌랑 연금 계좌 이런 데 다 절세가 되잖아요. 막 15%씩. 거기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주식을 안 사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은행에 연 이율이 적금해도 4, 5%, 보통 한 2, 3%잖아요. 거기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런 절세가 되는 ISA 연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15%씩 할인 받을 수 있는, 이건 안 하면 손해다. 이런 기본 개념이 우리가 화폐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넣으면 손해인 거예요. 왜냐? 물가 상승률보다 넣어놓는 게 마이너스니까. 1년에 물가 상승률이 막 적게 오를 때 2, 3%지만 그런 식으로 오르니까 은행에 넣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해요. 손해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더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금리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 돈을 넣을지 뺄지. 그러면 뺐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을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금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폐라고 하는 것이 곧 금리 아닙니까? 화폐 역사는 금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오늘 금리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화폐 금리에 대해서 아는 게 우리의 이제 실질 삶을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 이야기를 무엇을 믿는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맞아요. 이 책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1995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 유명한 배우잖아요. 짐 캐리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난 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식당에서 냅킨 위에 볼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10,000,000짜리 가짜 수표를 만들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꿈에 그리던 그 출연료 $10,000,000를 받는 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짜 수표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성공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3년 안에 $10,000,000 출연료 받는 대배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거겠죠. 너무 재밌는 게 가짜 수표가 진짜 수표로 연금술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에 믿음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짐 캐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짐 캐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짐 캐리의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었겠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못 믿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 짐 캐리가 가짜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다짐을 했다, 꿈을 실현했다 이거보다는 이 수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표요? 네, 수표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금액을 써서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게 돈인가? 그런 의심도 사실 들죠. 특히 이게 막 1,000,000원 1억짜리 수표다. 이거 부도 수표, 부도 어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불안도 살짝 있기도 해요.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은 믿을 만한데 이 수표 진짜 믿을 수 있나? 국민은행 어디 은행에 써 있으니까 그거를 줄 때 그 사람 뭐 이름이랑 주민번호도 쓰나요? 아닌가? 핸드폰 번호 쓰나? 요즘 수표를 안 써봐서 이름이랑 개인정보를 쓰는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발행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 수표라는 것도 사실 제가 그냥 묘묘 이렇게 써가지고 은행 거치지 않고 묘묘 이렇게 쓰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나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화폐의 종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 비트코인까지 옮겨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하시려고 하는거든요.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게 무슨 믿음, 신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2009년에 처음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 2017년인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죠.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그게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이게 뭐야? 약간 황당하다. 그냥 USB 이런 걸로 토큰 막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업비트라는 어플이나 뭐 빗썸 이런 어플이 있어서 거래가 가능한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열악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하기도 어려웠었죠. 2014년쯤에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 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런 책이 있나? 좀 사기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책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선동을 하지?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유시민 작가랑 정재승 교수랑 토론 벌였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근데 두 분이 알쓸신잡에서 친했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에서 나와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막 대치하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긴 했는데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예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물이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고 하는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가 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 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그때 엄청 쌌어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비싸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거기에 뭐 건물 투자하겠습니까? 뭘 믿고. 근데 그때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이 실물 자산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통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ETF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생기게 됐고 이게 왜 생긴 건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영화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이아드. 다 해야 된다. 이것도 95년에 나왔더라고요. 테러리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은행을 막 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 털이범?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례는 뭐 드문 것 같지만 해외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해외 토픽 이러면서 막 나왔던 적도 있어. 최근에 싹 사라졌어요. 막 복면 쓰고 총 이거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네. 우리의 돈이 은행에 창고에 있지 않잖아요. 가상화폐로 가든지 은행 털어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군요. 별로 효과도 없어요. 털어봤자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제 다 해커가 됐잖아요. 해커들이 그러면은 은행 털이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북한에도 북한 해커들이 그렇게 막 해킹을 잘한다고 아, 그래요? 뭐 은행 털어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해커가 된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고 이제 은행 강도의 시대는 갔다. 네. 해커의 시대가 열렸다. 아, 북한이 어디 나라에 돈을 털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네.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나요? 2016년에 2월에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보관한 9억 5,100만 달러를 훔치려는 해킹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뉴욕 연방은행을 턴 거네요. 그러려고 한 거죠. 대단하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물론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 일부라고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이 넘는 돈이니까 엄청나죠. 950억을 현금으로 훔치려고 하면 은행 강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트럭도 있어야 되고 다 들키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손 하나 까딱하면 손 하나 까딱이라고 하기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은행 가서 그런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디지털 세계로 충분히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실물 자산이 다 그쪽으로 갔다. 디지털 세계로 넘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물 화폐보다는 좀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보유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금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금이라고 보기 글쎄요. 어렵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화폐를 통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의 바람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 은행이라는 중앙기관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죠, 뭐. 대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는 그런 희망으로 나온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 비트코인이 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건 사기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사기다라고 했을 때 사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해요. 워렌 버핏의 생각은 그대로 되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제 채굴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전력과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걸 해킹해가지고 빼돌리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듯이 이것도 채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와 전기와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채굴이 돼서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 만질 수 없지만 자료잖아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실존 인물인지 아직도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긴 하지만 달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립적인 화폐가 필요하다 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은행이라는 중앙 통제기관 이걸 탈중앙화 해보자 시도로 등장한 거예요. 네. 국가도 은행도 중앙은행도 개입하지 않는 화폐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는다 뿐이지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거래소가 어쨌든 중앙에서 은행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은행 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 비트코인으로도 송금을 하고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나왔을 때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거래소를 통한 거고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한다는 게 원래 이 비트코인 나왔던 탈중앙화의 목적을 충실히 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변형되기 시작한 거네요. 처음에 목적과는 좀 달라진 거죠.
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기축 통화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사람들이 더 그렇죠. 신뢰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누구를 거치긴 하지만 신뢰의 안정성은 더 확보가 된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더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인가. 태생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묘묘님 같이 금이나 달러나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마음이 갈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액이라고 하는 역할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 비트코인이 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건 사기다. 아,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사기다라고 했을 때 사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해요. 워렌 버핏의 생각은 그대로 되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제 채굴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전력과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걸 해킹해가지고 빼돌리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듯이 이것도 채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와 전기와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채굴이 돼서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 실제로 보이진 않지 만질 수 없지만 자료잖아요. 우리가 찍는 이 영상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비트코인도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돈도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금처럼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한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로 사실 만져지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2100만 개가 프로그래밍상 2100만 개가 최대 맥시멈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2000만 개가 채굴이 돼서 100만 개가 남았는데 100만 개를 채굴하려면 100년 이상 걸린대요. 이게 반감기가 4년마다 있어가지고 계속 채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루에 몇백 개 이렇게 채굴이 되는데 점점 이제 하루에 몇십 개, 하루에 몇 개, 며칠에 걸려서 한 개 채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채굴의 과정 또한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 같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탈중앙화를 원해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온 건데 처음에 목적과 조금 많이 어긋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탈중앙을 원했던 게 맞나?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추종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달러를 못 믿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달러를 못 믿어서 달러 이제 못 믿겠다. 중앙이 전혀 없는 돈을 원했던 게 맞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앙을 원했던 건가? 라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네. 분이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건데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발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은행이라고 하면 사기업이죠. 지금 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죠. 네. 사기업이죠. 한국은행이 이 화폐를 관리를 한다라는 말은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서 이거를 디지털 화폐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이 하면 좀 더 신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중국은 이거를 왜 할까? CBDC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네. 알 수 있겠죠. 화폐를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네.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국가가 통제한다. CBDC. 결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큰 틀에서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생태계가 바뀌었고 가상화폐 시장도 매우 이제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로 거래를 하고 명품도 이런 비트코인 받잖아요. 왜 안 사본 것처럼 그러세요? 처음 명품에 관심이 아, 네. 네, 명품도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JP 모건이나 시티은행이나 미국의 큰 금융회사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CBDC라는 미국이 그걸 안 만들었을 뿐이지 가상화폐를 많이 만들죠. 많이 만들고 있고, 막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이런 데서도 다 만들어요. FC, 바르셀로나. 이렇게 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제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을까. 미국이 계속 패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CBDC를 발행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에서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중국이 하는 이유는 독재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책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당이 하나밖에 없고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국민의 삶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 정서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중국 외에 또 있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CBDC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 패권이 중국 위안화로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양난의 검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가 올해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조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연말까지는 오를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이 그렇게 미국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미국을 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더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루나 사태 아시나요? 우리나라 가상화폐였죠. 그 루나 관련해서. 결국은 이 신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엄청 대규모 네. 파산 사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뭐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먼저 민간에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나가 나왔어요. USDC랑 USDT 이 개념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USDT라는 거는 USD는 US 달러라는 뜻이죠. T는 테더라는 뜻이고 C는 코인이라는 뜻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시세가 달러의 시세와 똑같이 동일하게 USDC든 USDT든 이거를 하나 주면 나 1달러 줄게 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대1 교환이 마치 예전에 금이 있으니까 이만큼 돈 이렇게 발행을 한다. 금 본위제 때 했던 것처럼 1달러가 있으니까 1USDC, 1USDT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이거를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US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금처럼. 그 세계에서는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오를 것 같으면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 화폐로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 안에서 해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던 건데 담보가 문제가 된 거죠. 루나는 담보를 달러로 한 게 아니라 이 루나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담보로 했기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UST 1달러를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1달러가 아니라 1루나를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루나도 뭔데 그게 뭔데 그걸 네. 내가 어떻게 믿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죠. 결국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1루나라는 게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렇죠. 라는 게. 그래서 하루 만에 99.99%가 대폭락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화폐라고 하는 게 결국 신뢰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부 이미 시작된 화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큰 어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은행이 벌였던 초대형 사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좀 흥미로운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2007년. 2007년에. 네.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서브가 붙이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제일 좋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약간 좀 부실한 네. 거를 해주겠다인 거거든요. 신용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대출 나가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이거를 한 거죠. 왜냐면 더 돈을 벌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벌겠다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막 돈을 빌려준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은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이제 집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담보 대출을 많이 빌려준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한 대출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이 위기를 겪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나중엔 이 서브프라임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또 대출을 합니다. 예. 계속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떠올라요. 일본은 이거를 30년 정도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연쇄 붕괴 반응이 있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제는 40년이 된 그 시점에
막 대출을 많이 해주고 부동산 사람들이 사고 자기가 샀던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하고 대출에 또 그걸로 사고 주식을 사고 담보로 또 대출하고 계속 담보에 연세가 있다가 이게 결국은 거품이 커지면서 이게 한 번에 빡 무너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신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거품이 커지면은 이제 실물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뻥튀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서 그때 니케이 지수가 4만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30년간 회복을 못 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이게 6만을 이제야 넘었더라고요. 돈의 속성이라는 김성호 회장의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빚이기 때문에 빚이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자르고 했는데 사실 계획적인 소비가 되니까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 계좌에서 이만큼 돈이 빠져나갔구나 라는 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꼭 필요한 고통이다. 신용카드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잖아요. 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덜 써야지 라는 거를 막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지 않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불분리 경향인 건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좋고 이거를 또 갚는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돈을 내는 불행이 더해지면 쓰는 행복감이 줄어드니까. 행복감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얘기하면은 신용점수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 결국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루나 사태도 그렇고 서브프라임 일본의 버블 경제의 붕괴 같은 맥락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때 당시 월스트리트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에는 파산하기에 너무 큰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Too big to fail. 이게 진짜 월스트리트가 딱 그런 거죠.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였다. 감옥에 가기에도 너무 큰 존재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미국 정부는 이들을 용서하고 구제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원 가량이 구제 목적으로 투입이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원성을 사고 월가의 욕망 덩어리에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을 신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 그건 또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신뢰 문제와 상관없이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일상을 살 수 없으니까. 이 화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수단이잖아요. 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네. 누가 이 권력을 쥐느냐, 이 질서를 흐름을 가져가느냐, 누가 이 패권을 주도하느냐,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화폐가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냈나, 우리들에게 권력이 되었나. 화폐와 권력에 대해서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실 텐데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쉽게 쓰고 있는 게 카드잖아요. 신용카드. 네. 네. 삼성페이에 이제 신용카드 등록해놓고 쓰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쓰긴 했어요. 거의 얼리 어답터네요. 저 신용카드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사실 성인이 되기도 전이었어요. 카드를 그때 쓰니까 원래 다들 이제 체크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쓰니까 너무 편하고 네. 체크카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신 게 또 뭐 금에도 달러 채권에 투자하시는 거 보면 어차피 있으면 써. 계좌에 그쵸. 계속 저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축하면 또 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깰 수 없는 것들로 딱 장치를 해두셨네요. 그렇죠. 제가 S&P 500을 사는데 30년 뒤에 꺼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장투거든요.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를 사세요? 아니 저는 VOO. VOO. 네. 그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네. 네네. 그거를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사시는 거네요. 되게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꺼내야 되니까. 그게 되세요? 막 팔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올랐어. 아니요, 팔지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다.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금방 팔고. 안 쳐다보면 돼요. 구입을 자동으로 해놨어요? 자동 구입은 아니고 저도 이제 돈이 조금 여유가 될 때. 뭐 월급날이라든지 이때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굉장히 진짜 현명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신용카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썼으니까 제가 발급받았을 당시에만 해도 뭐 이러저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신용카드 받았었거든요.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그때는 그냥 엄마 카드 쓰고 딱 성인 되자마자 바로 제 명의로 발급받았죠. 야. 알바해가지고 또 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오래 쓰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네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 혹시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가 처음 나오게 된 게 어떤 고객이 단골 식당에 가서 외상을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단골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집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식당 주인도 단골이니까 외상을 좀 해줘야겠다. 외상 장부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말에 한꺼번에 받아야겠다. 네. 외상을 또 그때그때 받는 것도 귀찮고 실제로 신용카드 탄생의 최초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1950년에 미국 뉴욕에서 다이너스 클럽 카드라고 하는 게 저녁 식사 카드, 다이너스 디너 카드잖아요. 그 식당에서 외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게 이제 신용카드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가 등장을 했죠.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카드에 많이 의존한다? 의존한다. 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의존한다. 네. 저는 4년 전부터 체크카드를 쓰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는 김성호 회장의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빚이기 때문에 빚이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자르고 했는데 사실 계획적인 소비가 되니까 소비를 좀 덜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 계좌에서 이만큼 돈이 빠져나갔구나. 라는 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꼭 필요한 고통이다. 신용카드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잖아요. 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덜 써야지. 라는 거를 막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지 않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불분리 경향인 건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좋고 돈을 이거를 또 갚는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돈을 내는 불행이 더해지면 쓰는 행복감이 줄어드니까. 행복감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얘기하면은 신용점수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 딱 발급받고 이게 몇 년 있으니까 신용 등급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고 그 기간이 또 쌓이고 실적도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신용 그 등급 신용 점수 지금 신용 점수인데 그게 막 오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지? 보게 되고 이 신용 등급도 신용 스코어 이것도 미국에서 좀 가장 금융기관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서 피코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용 점수도 어떻게 보면 권력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권력 장치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이 신용 점수 안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대출을 받은 걸로 어떤 것들을 사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정보가 곧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줄 수 있다. 너는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뭘 못해. 이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처럼 너무 신용 등급이 올라서 좋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쉽고 사실 신용 정보 보면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간대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신용 등급을 올린다. 그렇죠. 신용카드 월회비 높으면 오는 게 많잖아요. 콘서트 무슨 여러 가지 티켓도 나오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폐 개혁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1960년대죠. 그럼 화폐 개혁부터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시죠. 6월 달에. 5월 중순이니까. 그 마무리. 그 마무리.